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이해, 사회화와 문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문화의 의미, 사회화와 문화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간호학과 김희진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와 사회화에 대해서 학습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의미와 사회화의 의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K-팝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하였는데요. 처음에는 K-팝이었다가 지금은 먹거리를 비롯해서 패션, IT 등 여러 가지 산업 분야에서 그 관심이 확대되기 시작하였고, 춤이나 음악, 언어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까지도 관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서양인에게 아시아는 신비의 나라인데요. 그동안은 일본의 문화가 대표적으로 알려져 왔었고, 우리나라는 일본의 식민지였던 역사적 배경 탓에 일본 문화와 유사할 것이라는 생각을 많이 하였지만, 최근 들어서 일본과는 다른 독특한 문화적 특성을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의 문화가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기 시작하자 중국과 일본이 각자 자기들 문화를 우리가 베낀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요. 특히 중국이 김치를 자기네 파오차이라고 하고, 한복을 명나라 시대의 한푸라고 하며, BTS가 중국 아이돌이고 손흥민이 중국 사람이라며 동북공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나고 속상한 일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를 자기네 나라 것이라고 우기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부러움과 시기심, 질투심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고, 만주 일대에 널리 퍼져서 살고 있는 조선족을 대한민국과 동일시해서 중국 내 소수민족으로 취급해서 중국의 영향력을 확대해 나가기 위함일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역사적으로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고유한 전통과 문화, 역사를 유지하며 독립국으로서 당당하게 지구상에 우뚝 서 있는 나라이며, 우리나라가 중국에게 미친 영향도 적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으면서 서로 주고받는 것이지 일방적인 것은 없는 것이죠. 중국에서 한복을 한푸라고 우기는 이유도 한복과 한푸가 비슷하게 생기긴 했습니다. 이것은 원말 명초에 한푸가 고려의 영향을 받아 한국식의 스타일로 100여 년간 유행했던 복식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오히려 중국 조정에서는 이러한 스타일을 인정하지 않고 금지하였던 기록이 있습니다. 파오차이와 김치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채소를 절인 식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지만 김치와 파오차이는 엄연히 다른 음식입니다. 한국의 김치는 생채소를 2단계에 걸쳐서 발효시키는 음식인데, 1차로 소금에 절인 후 절여진 채소에 고추, 파, 마늘, 젓갈, 생강 등 다양한 부재료를 양념해서 발효시킨 것입니다. 이에 반해 파오차이는 배추류, 겨자줄기, 고추, 무, 당근을 소금에 절인 1단계의 염장만 하였을 뿐 발효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김치는 지역마다 재료가 다양하고 김치를 담그는 스타일에 따라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비해 중국의 파오차이는 단순한 형태이며, 김치의 경우 국물까지 다 먹지만 파오차이는 국물이 거의 없습니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 코덱스에 김치가 등재되어 있는데, 여기에 파오차이를 명시하면서 해당 식품 규격은 김치에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에 우리나라 드라마에 불어닥친 중국의 자본이 우리 문화를 잠식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드라마에 중국 음식이 PPL로 슬쩍 끼어들어 있거나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우리나라 전통보다는 중국의 전통에 더 가까운 의상이나 식문화들이 삽입되어 있으며, 대사에서는 우리 조상을 깎아내리는 말도 간혹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정말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쳐버리게 되는데요. 지나쳐버린다고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무의식 속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어서 나중에는 그것이 마치 우리의 문화인 양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중국이 이렇게까지 다른 나라의 문화를 무너지게 하고 자국의 문화를 깊숙이 침투시키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화야말로 그 나라와 민족을 지탱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기 위해 채택한 수단이 바로 문화 침탈인 것이죠. 문화에는 우월하다, 열등하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 나라마다 그 땅을 살아오면서 만들어낸 고유한 스타일의 문화가 있고 그 문화는 존중되어야 합니다. 오랜 역사와 전통을 가진 중국이 자신의 권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웃나라의 문화를 탐내고 착취하려는 사고방식은 타 국가와 문화에 대한 존경심이 없는 비문화적인 태도인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문화는 서양 열강들과 중국, 일본 등에 의해 폄훼되면서 단순하고 미개한 문화인 것처럼 여겨지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면서 문화의 가치도 바뀌었기 때문에 문화의 가치는 상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문화는 생활 양식과 정신 등 인간의 삶과 관련된 전반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화란 무엇이고 문화가 우리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영어로 culture인데요. 이것은 경작하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동물들은 자연 속에서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인간은 도구를 개발하고 자연을 경작하여 먹거리를 생산하고 옷도 만들어 입고 집도 지으며 살아갑니다. 문화는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아닌 경작되어 변형시켜 형성한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은 집단, 즉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 인간이 속한 그 사회 안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개발된 문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동원과학기술대학교 간호학과에 입학한 학생들은 이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규범이나 가치, 소통 양식 등을 공유하면서 동원과학기술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문화는 넓은 의미로 볼 때 물질적 개발과 정신적 개발을 모두 포괄하는 인간의 생활 양식의 총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타일러는 문화를 지식, 신앙, 예술, 법률, 풍습 등 사회 구성원으로서 인간이 획득한 능력과 습관의 총체라고 정의하였는데요. 문화는 사람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진 것으로서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개인적인 것도 아닌 사회적인 생활 양식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문화의 개념을 좀 더 확장하면 경제, 정치, 사회적인 것들을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가 발달하고 복잡해진 현대사회에서 문화를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개념으로 가져오면 너무나 단순한 개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문화를 경제적인 영역이나 정치적 영역과 구분되는 다양한 신체적, 정신적 개발과 놀이, 일상적 여가생활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문화는 경제나 정치와 구분되기도 하지만 분리되어 있는 영역은 아니고 각 영역은 서로 밀접하게 얽혀 있습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중국의 문화 침탈은 정치적인 전략이나 경제적인 이익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현재 대한민국의 특정 지역에 살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정으로 자주 거주지를 옮겼다 하더라도 대체로는 대한민국 안에서 살고 있고 특정 지역을 벗어나지는 않고 살아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 우리 가족, 내가 소속되어 있는 학교나 직장, 동호회 등은 대부분 일정 시간 동안 내가 속해 있으면서 나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익숙하고 편하게 느껴지게 되죠. 그런데 만일 여러분이 취업을 해서 내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도시에서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어색하고 불편하고 자꾸 나도 모르게 내가 살던 곳과 비교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내가 살던 동네의 생활 방식이 좀 더 나은 것 같고 심지어는 이해되지 않는 방식에 대해서는 이상하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현대화가 빨리 진행된 미국이나 서유럽 중심으로 돌아가다 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기네들 문화가 우월한 것이고 낯선 문화가 미개한 문화라고 평가될 수 있는데요. 서양인들은 물질 문화가 덜 발달된 사회를 접하면서 서양 사회가 비서양 사회보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된 계몽 사회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관점들을 진화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모건은 1877년 출간된 자신의 저서 고대 사회에서 인류의 발전 단계를 야만 단계에서 미개 단계로, 다음 단계를 문명 단계로 구분하면서 서양 사회가 문명 단계라고 보았는데요. 문명 단계는 일부 일처제, 유일신, 발달한 사회 조직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서양 사회가 그러한 조건을 다 갖춘 발달된 사회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화론적 관점이 갖는 진화 단계에 대한 기준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질 문화가 발달하였다고 해서 그 문화가 발달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문화라는 것은 어떠한 기준을 두고 우월하다거나 열등하다고 판단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자신에게 익숙한 것을 좋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고 그렇지 않은 다름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화론적 입장은 서양 사회의 기준에 따라서 진화했느냐, 덜 진화했느냐를 판가름한 것인데 이것은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 라는 시각인 것이죠. 따라서 진화론적 관점은 유럽이라고 하는 지역의 자민족 중심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진화론적 관점과 대비되는 입장으로 상대론적 관점이 있는데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가는 집단이나 사회는 다른 생활 양식, 가치관, 규범 등을 형성해서 살아가는데요. 각각의 문화를 상대적 기준에 따라 평가하려는 관점을 상대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론적 관점에서 각각의 문화의 특수한 가치를 인정하려는 태도를 문화상대주의라고 합니다. 다른 나라의 독특한 문화에 대해 관용적인 태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공정한 태도라고 볼 수 있지만 상대주의를 과도하게 주장하다 보면 최근에 이란에서 벌어진 히잡을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한 여성 인권에 대한 문제도 그 나라의 문화니까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태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상대주의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와 종종 충돌하기도 합니다. 한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의 문화와의 차이와 유사성을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사회가 왜 다른 모습을 띠고 있는지 그 차이와 유사성을 비교해 봄으로써 한 사회의 문화의 차별적 특성을 좀 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장유유서라는 문화가 있어서 선후배 관계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선후배의 개념이 아예 없기 때문에 선배, 후배라는 호칭도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떤 문화가 우월하다, 미개하다라고 보기보다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나 환경 등을 파악하여 비교해 봄으로써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한편 인간의 문화는 다양한 요소가 서로 얽혀 있어서 특정한 부분만을 봐서는 그 문화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문화를 개별적인 요소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요소가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총체 또는 체계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총체론적 관점 또는 체계론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에서 가족 내 부모-자식 관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엄격하고 자식의 순종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감정을 억압하는 문화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계서열을 중요시하며 부모가 자식과 거리를 두면서 예의를 지키도록 하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나름대로 그 이유가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문화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서로 교류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서 자연적인 것, 본능적인 것, 개인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단 및 사회 속에서 학습되고 축적되어 전승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것을 학습성과 축적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교류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어떤 사물이나 행위에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언어와 같은 상징체계나 의미체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이것을 상징성이라고 합니다. 또한 문화는 개인적인 것이거나 본능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 공유하는 규범, 가치,
규칙 등을 만들어서 나가게 되는데요. 이것을 공유성이라고 합니다. 한편 문화는 집단, 지역, 나라 등에 따라서 다양성을 지니지만 그러면서도 다양한 사회가 공유하는 보편적인 문화 요소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사회에서 인류는 언어를 사용하며 결혼, 가족, 종교제도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친상간, 금기, 예술, 오락, 선물 교환 등의 규범이나 활동도 보편적인 문화에 해당됩니다. 그렇지만 언어는 나라마다 다르고 결혼 제도도 나라마다 다르며 신에 대한 관념이나 근친상간 금기의 범위도 다릅니다. 이처럼 문화는 보편성과 다양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모순적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인간의 삶이 보편성으로 인해 보편성을 띠고 개별적인 수준에서는 다양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를 넓은 의미로 사용하면 문화 변동은 곧 사회 변동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문화 변동이란 다른 문화를 가진 집단이 또 다른 집단을 직접적, 지속적으로 접촉해서 그 결과 독자적인 문화 양식의 변화를 겪는 현상을 말합니다. 서양의 문화와 사회를 닮아간다는 뜻의 서구화를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문화의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문화의 변화는 크게 문화 전파와 문화 접촉으로 인해 일어난다고 보는데요. 문화 접촉이란 지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의 문화가 만나는 현상으로서 문화 변화의 큰 요인이 됩니다. 동아시아 주변 국가들의 전통 양식을 살펴보면 다르면서도 비슷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만두의 종주국은 중국이지만 고려시대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만두피가 얇아지고 각종 야채와 고기를 다져서 소를 만들었습니다. 일본에 상륙한 만두는 어떤 스타일로 변했을까요? 일본식 만두는 주로 과자류에 속하며 팥이 주로 들어가 있고 차를 마실 때 곁들여낸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인접해 있는 국가들끼리 서로 문화를 접촉하면서 타 국가의 양식을 받아들이고 기존의 문화를 개선해 나가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 양식을 창조해내는 것이죠. 문화 전파는 A 국가의 문화가 B 국가의 문화로 전달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대표적으로 백제의 일본 문화 전파입니다. 4세기의 아직기는 일본 태자에게 한자를 가르쳤고 노리사치계는 최초로 일본에 불경과 불상을 전했습니다. 국보 제83호인 금동미륵보살 방가사요상은 일본의 고르사의 방가사요상과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기록에 의하면 603년에 신라계 인물이 일본의 고르사를 세웠고 623년에 신라에서 전해온 불상을 고르사에 안치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금동미륵보살의 경우 금동으로 제작된 데 비해 고르사의 미륵보살은 한반도에서 나는 적송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이 밝혀졌죠. 이렇게 문화 접촉과 문화 전파를 통해 각국의 문화가 시대에 따라 변하고 이러한 변화는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인류의 생존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화 변동의 유형에는 문화 공존, 문화 융합, 문화 동화가 있는데요. 문화 공존이란 함께 존재 존으로서 함께 존재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어떤 지역의 동그라미 문화와 세모 문화가 만나서 동그라미와 세모가 함께 존재하는 것이죠. 문화 공존의 예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스위스의 지도를 보시면 스위스 안에서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시어가 공존하고 있으며 지역에 따라 사용되는 언어는 존중되고 있습니다. 종교의 경우에도 힌두교를 믿는 인도와 이슬람을 믿는 파키스탄에서 두 종교가 공존하며 종교에 따른 영토 분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문화의 공존은 존재합니다. 서울에는 세계 각국의 외국인들이 들어와 살면서 다양한 외국인 마을과 거리가 생겨났는데요. 이태원 이슬람 마을, 창신동 네팔 거리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인도네시아의 자바주 타식말라야 섬에서 공원에 한옥마을을 짓고 태극기를 개양해서 관광명소로 활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문화융합입니다. 문화융합이란 두 문화가 합쳐져서 제3의 문화가 형성되는 것으로서
그림에서 동그라미 문화와 세모 문화가 합쳐져서 그 모양이 네모로 변하는 것입니다. 문화 융합의 예를 들어보면 한국식 푸드를 들 수 있는데요. 중국의 작장면이 원조인 짜장면은 우리나라에서 정착한 중국인들이 한국의 입맛에 맞게 개량하면서 변화된 음식으로서 중국 작장면이 천면장을 넣고 되직하게 소스를 볶은 짠맛이 특징인데 반해 한국식 짜장면은 각종 채소와 돼지고기에 카라멜라이즈화 시킨 춘장을 넣어서 볶아서 단맛과 윤기가 특징인 음식입니다. 이런 경우는 치킨에도 적용이 되는데요. 원래 프라이드 치킨의 원조는 미국이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고추장이나 간장 등 각종 양념을 묻히고 파 등을 올리는 등 이런 변화를 주었는데요. 이렇게 변화된 음식이 지금 오히려 미국에서 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결혼식 때 입는 드레스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전통 홀레복에서 서양의 웨딩 드레스를 합쳐서 흰색의 비단에 금박과 레이스가 달린 웨딩 한복을 만들어서 입기도 하는데요. 한복의 원형을 해친다는 점에서는 비판이 일기도 하지만 전통은 당시의 유행에 맞추어서 변하고 또 적응하면 그 시대의 전통이 되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고려시대 몽골의 지배하에 있었을 당시 몽골의 전통인 변발 스타일이 유행했던 반면 몽골과 중국의 전통 의상이 원피스였는데 고려의 영향을 받아서 저고리와 바지 혹은 치마로 나누어졌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여성들의 가채가 유행하면서 가채에 꽂는 머리 장식이 유행했다가 너무 사치스럽고 무겁다는 이유로 금지되면서 쪽머리가 유행하고 그에 따라 다양한 비녀들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여러 문화가 합쳐져서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또 그 문화를 바탕으로 문화가 발달되는 것입니다. 문화를 사회 전체의 한 부분 또는 특정한 영역으로 좁혀서 본다면 문화 변동은 정치 변동이나 경제 변동과 구분되는 사회 변동의 양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 변동을 물질적, 기술적인 변동과 비물질적, 정신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5급번은 문화를 기술을 포함한 물질 문화와 가치관, 신념, 규범, 제도, 사회적 상호작용 양식 등을 포함하는 비물질적인 문화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술의 급속한 변화와 양적인 누적에 따라 비물질 문화가 이를 따르지 못한다고 하는 문화 지체론을 제기하였는데요. 예를 들면 자동차의 개발과 보급은 자동차 공업의 발달과 함께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자동차와 관련된 우리의 질서의식이나 교통도덕이 확립되기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상황에 맞는 교통법규의 제정도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뭐뭐화 된다 라고 하는 것은 한자에 될 화자를 써서 뭐뭐가 된다 라는 뜻을 의미하는데요. 즉 사회화란 것은 내가 속한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가족의 구성원들이 사회가 공유하는 생활 양식이나 문화를 습득함으로써 사회에 적응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활동이나 과정을 뜻합니다. 아이들의 경우 태어나서 자라는 과정에서 부모와 주변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면서 지식, 신념, 가치, 태도, 예절, 규범 등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는데요. 이런 것을 배워야 공동체 안에서 부적응 없이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화는 사회가 개인이 사회 속에서 잘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제도, 가치, 규범 등을 내면화하도록 하는 과정인 동시에 개인들이 이것을 학습하면서 사회적 교류를 하고 또 자아와 인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화 과정에서 개인들이 습득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문화라고 할 수 있으며 문화는 사회를 통해 유지되고 전승된다는 점에서 사회화는 문화화와 동의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화는 일반적으로 새로 태어난 어린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서, 지식, 기술, 규범, 가치 등의 습득이 반드시 어린 시절에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른들도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정서적, 지적, 도덕적 변화를 겪게 되고 특히 급변하는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그 사회의 기본적인 행동 양식이나 규범들을 배우며 자아를 형성해가는 시기의 사회화를 1차적 사회화라고 합니다. 이에 비해 기본적인 자아가 형성된 후에 새로운 집단이나 사회 환경 속에 새로운 행동 양식이나 규범을 습득하는 것을 2차적 사회화라고 합니다. 기본적인 생활 방식을 습득한 상태에서 개인의 생활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여 적응이 어려워질 경우 새로운 지식, 가치, 규범 등을 습득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재사회화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범죄로 인해 교도소에 수감되었다가 출소하는 경우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군입대나 해외 이주, 종교적 개종 등의 경우에도 재사회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타고난 기질이나 자라온 환경이 다 다르기 때문에 상반된 성격의 사회화가 이루어지므로 사회화의 내용에 따라 개인이나 집단 간의 긴장과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회화 과정에서 한 사회의 규칙, 규범, 가치 등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주입되어 내면화될 경우 개인은 감정이나 욕구가 억제되고 주관과 주체성이 약화되어 수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지나치게 사회화가 많이 된 것이므로 과잉사회화라고 합니다. 반면에 사회 질서나 규범을 내면화하지 못해서 감정이나 욕구를 잘 조절하지 못하면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를 사회화에 실패했다라고 합니다. 흔히 사이코패스라고 불리우는 반사회적 성격 장애자들은 왜 남의 것을 훔치면 안 되는지, 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고통을 주면 안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공감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이 화가 나면 그 화를 조절하지 못해서 분노를 터뜨리게 되는데요. 사회 적응 양식을 전혀 습득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주위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나요? 혹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없었나요?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늘 즐겁고 에너지가 솟아오르는 반면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불편하고 힘들기도 한데요. 때로는 저 사람 성격 이상해, 인성에 문제가 있나 봐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성이 좋다, 안 좋다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인성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 안 좋은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인성은 타고나는 것일까요? 후천적으로 길러지는 것일까요? 보통 인성은 타고난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기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유전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타고난 것만이 다가 아니고 사회적인 요인이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크리스마스 캐롤의 구두쇠 영감 스크루지의 경우 충격적인 사건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일으켜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정해져 있는 부분도 있지만 완전히 고정된 것은 아니고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하고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회화의 효과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생물학적, 선천적 본성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환경에서 누구와 교류하고 소통하며 살아왔는가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성은 다양하게 변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화 과정은 일방적이기보다는 상호적이며 수동적이자 동시에 능동적이기도 한 것이죠.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문화와 사회화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사회화 이론과 현대사회의 문화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